징기스칸 룰 체인저 초원의 청사진입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은 천재적 개인의 무력이나 단순한 복심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은 혼돈의 초원 위에 새로운 규칙을 설계하고 작동시킨 한 혁신가 징기스칸의 거대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육상 제국의 미스터리였지요. 800여 년 전 단일 제국으로서 연속된 육지를 지배한 최고 기록을 세운 몽골. 그러나 오늘날 이 땅의 후손들은 왜 초강대국이 아닐까요? 제국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공했던 규칙의 논리적 기결에 따라 흩어졌을 뿐입니다. 혈통이라는 옛 규칙이 무너진 자리였지요. 예수계의 징기스칸 아버지는 일찍이 죽게 됩니다. 9살 때 결국은 징기스칸의 혼처를 맞이하기에 갔던 곳에서 돌아오던 중 타타르족의 독살로 결국은 죽게 됩니다. 당시에 죽게 되면 결국은 그 부족장이 죽게 되면 부족의 이탈로 이어지게 되었죠. 1162년경 출생한 징기스칸 태무진.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부족의 충성은 혈통에 자동 기속되지 않았던 겁니다. 9살 소년에게 남은 것은 아무 힘도 없는 이름뿐이었지요. 그는 유목민의 방식을 버리고 쥐를 잡고 낚시를 하며 생존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됩니다. 공포의 본질을 해체하고 징기스칸은 학습하게 됩니다. 통제되지 않는 공포는 혼란이지요. 하지만 통제된 공포는 절대적 복종을 얻게 됩니다. 타이치우투족에게 포로로 잡혀 목에 형구를 찬 채 구경거리로 끌려다녔던 경험이지요. 그는 완전히 부서지는 대신에 공포가 사람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꿰뚫어 보았던 겁니다. 흩뿌리면 혼란이 되지만 통제하면 복종이 된다는 권력의 역할을 징기스칸은 어린 나이에 체득하게 된 거지요. 초원을 둘러싼 초원의 질서를 둘러싼 두 시스템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징기스칸은 의형제였던 자무카의 결별이 단순한 권력 투쟁만은 아니었습니다. 혈통과 관습으로 유지되면서 옛 질서와 충성과 능력으로 작동되는 새로운 질서의 거대한 패러다임의 충돌이었죠. 즉 자무카는 옛 질서를 중시했고 태무진은 새로운 규칙을 중시했습니다. 권력의 기반 관점에서 보면 자무카는 명문 혈통이었지만 태무진은 개인의 능력과 충성이 권력의 기반이었지요. 조직의 단위도 자무카는 부족과 귀족 중심이었다고 하면 태무진은 부족을 허문 십진제였습니다. 분배의 원칙도 자무카는 강자와 귀족 우선 분배였다고 하면 태무진은 기여도에 따른 공식적 분배였지요. 달란바추 전투에서 자무카는 전투에서 승리했으나 포로를 가마솥에 삶아 결국은 민심을 잃게 되고 태무진은 패배했지만 사람을 얻게 된 겁니다. 부족의 경계를 허무는 십진제를 징기스칸은 채택했습니다. 태무진은 군사 편제를 완전히 재설계했지요.
서로 다른 부족 출신들이 10명 단위로 섞여 함께 먹고 싸웠던 겁니다. 출신이나 혈통이 아닌 전장에서의 능력이 지휘관을 결정한 겁니다. 즉 부족의 정체성은 이제 사라지고 조직의 정체성이 그 자리를 채웠던 겁니다. 절박함 속에서 버려진 신뢰의 코어입니다. 아버지의 의형제 토그릴의 배신으로 파멸 직전에 몰렸을 때 징기스칸은 흙탕물을 함께 마신 19명의 부하들 발주나 서약이라 일컬어지지요. 태무진은 배신은 철저히 처형하되 의리와 솔직함은 적이라도 확실히 보상해 주었습니다. 충성이 충성을 부르는 강력한 문화가 정착된 셈이죠. 당시에 절매라는 사람이 있었죠. 절매는 독화살을 맞은 태무진의 피를 밤새워 빨아낸 경험이 있었지요. 지배는 태무진의 말을 쏘았다고 솔직히 고백한 후에 등용된 인물의 하나입니다. 그 지배는 훗날 유럽 원정의 주역이 되기도 했지요. 멈추지 않는 성장의 엔진입니다. 즉 전리품 분배 시스템인 거지요. 전통적 약탈은 강자와 귀족이 먼저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태무진은 이 룰을 파기했지요. 잘 싸우면 내가 더 받는다고. 이 단순하고 투명한 보상 구조는 몽골군을 역사상 가장 동기유발이 잘 되어 있는 잘된 전투 기계로 만들었던 겁니다. 즉 철저한 충성서약이 있었고 이를 통해 압도적 기동성과 승리로 이끌게 되고 그리고 기여도에 따른 투명하고 확실한 전리품의 분배가 있었고 즉 개인의 전투 의욕 및 충성도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속도 자체가 무기가 된 최초의 네트워크 전이라 할 수 있죠. 수부타이와 지베가 이끄는 부대는 1221년부터 24년까지 카프카스를 넘어 러시아의 초원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정찰했습니다. 며칠 걸릴 거리를 하루 이틀 만에 주파하는 기동성, 적진의 분열을 일으키는 심리전, 그들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적을 무너뜨린 겁니다. 1206년 야사, 즉 초원의 불문율을 성문법으로 만듭니다. 쿠릴타이에서 징기스칸으로 즉위하자 그가 선포한 것은 단순한 권력이 아니라 야사 성문법이었습니다. 특히 종교의 자유의 보장은 관용을 넘어 다양한 문화권의 피정복민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 분열의 씨앗을 원천 차단하는 정교한 통합 도구였던 셈이죠. 첫째, 배신의 정의와 처벌이 분명했고, 둘째, 전리품 분배와 사냥의 규칙화가 있었고, 셋째, 모든 종교의 완전한 자유 보장이 있었던 겁니다. 적의 영향을 흡수하는 거대한 스펀지입니다. 몽골의 힘은 단지 기병에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문자를 가진 나이만족을 정복해서 서기관을 흡수, 즉 몽골 문자의 기원, 즉 흡수하고 금나라와의 전쟁에서 공성정 기술자와 행정 관료를 포섭했지요. 그들은 약점을 보완하고 가장 완벽한 제국의 형태를 갖추어 갔습니다. 즉 금나라에서는 1216년 중두를 함락하면서 금나라의 공성기술과 관료 시스템을 배웠던 겁니다.
그리고 나이만족의 행정력을 습득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나이만족의 행정력, 몽골의 기동석, 금나라 공성기술 및 관료 시스템이 완전한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파괴의 채찍이 여러 젖힌 문명의 고속도로입니다. 징기스칸은 사절단을 처형한 호라즘 제국을 지도에서 지워버린 잔혹한 정복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파괴의 빈자리 위로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단일 교역망이 구축되었던 거지요. 그러면서도 징기스칸은 나는 신이 보낸 채찍이라고 하는 부하라 함락의 당위성을 말하지요. 팍스 몽골리카, 화약이 의학 지식과 교환이 이루어지는 팍스가 되는 겁니다.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단일 교역망이 바로 구축된 셈이지요. 동서양의 기술, 의학, 사상이 폭발적으로 교류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시작이었던 셈입니다. 붕괴가 아닌 완벽한 분할과 현지화입니다. 징기스칸의 시스템은 충성의 대가로 영토를 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심의 강력한 칸이 사라지자 분배된 4개의 칸국은 각자의 문명권, 다시 말하면 이슬람이나 중국 등에 녹아들었던 겁니다. 제국은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승리한 방식 그대로 조각나 뿌리내린 것이라 할 수 있지요. 여기서 4개의 칸국이라 함은 첫째가 주치 킵차크 칸국을 말합니다. 이는 러시아 이슬람화 됐고요. 두 번째는 차카타이 칸국입니다. 이것은 바로 중앙아시아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오코타이 칸국이 있었고, 톨루이 칸국, 즉 원나라 쿠빌라이 지역이며 중국 문명과 동화되게 됩니다. 세계가 사용하는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과거 13세기, 14세기만 해도 육로무역과 기마유목, 몽골의 평화가 있었다고 하면 현재 산업화 이후에는 해상무역, 육로무역이 아니라 해상무역, 기마유목이 아니라 화학무기, 그리고 비정주가 아니라 정주 산업문명이 결국은 규칙을 바꾼 거지요. 1346년 카파 항구에서 흑사병이 번지게 됩니다. 흑사병으로 인한 교역망이 붕괴되고 총포가 발달되고, 그리고 무역의 중심이 육로 실크로드에서 바다로 이동한 대항해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몽골의 후손들이 무능해서가 아닌 겁니다. 기동성과 기마병에 의존하던 세계의 규칙 자체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이지요. 규칙을 읽는 자가 결국 세계를 재설계한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9살에 버려진 소년 징기스칸 태무진, 그가 가진 것은 오직 생존하려는 의지와 세상의 규칙을 파악하는 눈뿐이었습니다. 관습 대신의 능력으로, 감정 대신의 시스템으로 룰을 지배하는 자가 역사의 패러다임을 바꾼 거지요. 800년 전 그가 초원을 룰을 바꾸고 바로 세계를 바꾼 것처럼 말입니다.